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5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해봐도 이걸 한마디로 어떤 나라인지 전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말 쓰는 못된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헬조선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그죠? 헬조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농담 삼아 한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이럽니다. 천국 다음 한국이다. 천국 다음 한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요새 미국에서 이민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새삼 놀라는 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치안이 좋다, 대중교통 좋다 등등인데, 그런데 왜 불행도가 이렇게 높으냐? 이스라엘은 왜 행복하냐? 결국 결론은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주국방의 문제죠. 그러면 자주국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한미동맹 파기할 거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하는 게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내가 힘이 없으면은 미국 도움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자주국방을 제일 처음 그 용어를 쓴 사람이 박정희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철학은 북한이 아무 도움 없이 남침하면은 우리 국군의 힘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그 뒤에 소련 중공이 합세하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미국 도움 받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미동맹의 좋은 점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한미동맹이 가져온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노력으로서. 그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쟁이 나면 되죠. 전쟁이 나면은 이제 이 관념의 유의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조지 오웰이 한 이야기인데, 지식인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항상 변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다가는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전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나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뭐 가짜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날아간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이었어요.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남로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은 스탈린한테 가서도 이야기했어요. 남침하기만 하면은 20만 남로당이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서울만 점령하면은 후방은 저절로 적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겠어요? 6.25가 딱 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살 길 찾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도연맹 좌익 운동했던 사람들을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적혔던 사람이 한 20-30만 명 될 거예요. 오제도 검사, 선우종원 검사, 이 공안검사가 만든 제도입니다. 들고 일어나려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예비 검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처형이 됐습니다. 다만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그동안에 잠복해 있던 남동당이 완장을 차고 나와서 경찰관 가족, 군인 가족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는 우리 국군이 악에 바쳤죠. 그게 또 보도연맹을 저렇게 재판 없이 죽이는 하나의 동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침한 그 순간부터는 공산주의자들도 뭐 마르크스 레닌 책 펴놓고 뭘 할 수가 없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 유럽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가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럽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딱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전부 다가 애국 정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 개업 투쟁론을 덮은 경우죠.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 있는 이 한가한 좌익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그 해답은 지식인 사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의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미, 그리고 반일, 이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저는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념이지, 관념. 말장난이지, 관념이지. 아니, 맨정신 가진 자가 김일성을 이승만보다 더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맨정신 가진 자가 김정은,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통일하자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맨정신 가진 자가. 그래도 찍어요. 왜 찍습니까? 관념의 유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관념의 유의가 국제정세와 이렇게 이상하게 물릴 때는 정말 내정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민노총 여기 야간 시위 할 때 사람들이 야, 군대를 불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군대 불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죠. 비상계엄령.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전에 미수령이 있었어요. 미수령은 계엄령과 달라서 거기 지방장관, 시장이나 도지사가 요청하면 미수령, 그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출동할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미수령을 몇 번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붕화 사태 났을 때 부산에는 비상계엄령이 펴졌고 마산 지역에는 미수령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령 그거 없어진 거 아세요? 미수령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계엄령을 피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그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피를 안 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못 막을 때 그럼 비상계엄령을 핍니까? 그 전에 미수령이라는 완충작용이 있는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2018년에 그때 무슨 계엄령 문건이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선동질을 하는 그 사이에 기무사를 없애면서 미수령제 없애버렸습니다. 미수령을. 그래 한국은 자위 조치를 취하는 수단이 비상계엄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비상계엄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전시해 주라는 사태가 났을 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비상계엄령 해제를 결의하면 그 즉시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한국처럼 안보 위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날아갔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참 보수는 뭘 했느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했느냐?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는 사실은 보수가 아니죠. 보수의 중심적 가치는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죠. 국가.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국가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주의. 주의란 말을 붙이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애국심일 수밖에 없는데 애국심의
기본은 자주국방인데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는 이게 보수가 아니죠. 가짜죠. 가짜 보수입니다. 사실은 가짜 보수예요. 제가 1990년부터 핵 문제를 취재를 해왔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핵 문제,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된다.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미사일로 치러 나를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됐다고 봐야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군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항상 우리 군인들은 낙관적이었어요. 그거 북한 별거 아니라고. 내일 무슨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하는데 그거 실패할 거라고. 실패는 무슨 성공했는데. 항상 낙관적으로 해요. 아니 군인은 사안을 민간인보다 비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군인 아닙니까? 근데 항상 낙관적으로 보다가 2012년 무렵부터 아 이게 아니다. 맞다. 북한이 진짜 핵무장한 것 같다. 라고 갑자기 현실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문제 다 미국이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위기감 조성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군인까지 이렇다면은 그게 바로 군인의 타락 아니겠어요? 군대의 타락은 관료화 아닙니까? 관료주의 군대가 가장 타락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가장 싫어하는 게 관료주의 반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를 해보니까 제식 훈련이라든지 뭐 개업 상하간에 뭐 격려하고 하는 이런 거는 거의 안 가르치더라고요. 오로지 훈련과 전투를 위해서는 상하간의 관계 이런 거 다 최소화하고 또 제도도 아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사관학교 이런 거 없고 사병 중에서 잘 싸우는 사람 장교로 발탁하고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공군에 들어가고 두 번째 머리 좋은 사람은 저 모사드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갑사단 들어가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유니크한 제도를 만든 게 이스라엘 군대인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저 언론 검열을 합니다. 언론 검열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 준장이 하는데 각 언론사가 또 협조를 잘합니다. 그건 또 언론에서 협조를 해주니까 이것도 다 자주국방을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 사고 나오면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다루느냐? 천안함이라든지 무슨 그거는 자주국방을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뭐 군의 기밀이 뭐 누출되는 거 그거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설사 그렇더라도 미국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군인이나 국민이나 다 타락을 해버렸고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어서 보수의 가장 중요한 미학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미학이 뭡니까? 애국심이고 군인정신인데 그걸 놓쳐버린 껍데기 보수가 되었다. 이번에 찰스 3세 대관식이라든지 작년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을 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에서 그 장례식 보면은 딱 두 직종밖에 안 나옵니다.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군인이고 그 다음에 성직자예요. 성직자와 군인. 영국 왕실은 다 군인 아닙니까? 지금 왕실도 그 여자 빼고는 다 군인. 엘리자베스 2세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자동차 정비병이었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비로소 국군을 이제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 70여 년 지났으니까 이제 군사 문화라는 걸 우리가 나름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민주화된 이후에 소위 민주투사들의 도전에 의해서 군사 문화도 아주 맥을 못 추게 되고 군인들도 좌익 정치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군인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올가매고, 아니,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9.19 군사합의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 병력이, 그러니까 전투기가 다니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행금지 구역 돼 있죠. 이런 나라 있습니까? 우리가 후세인처럼 뭐 항복해가지고 쿠르드족 사는 상공에다가 비행금지 구역 만들었다가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해버리고 말았는데, 아니, 수도권 상공에 우리 국군이 비행금지 구역을 만든다? 이런 발상에 우리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도장을 찍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이것도 한미동맹 때문 아닙니까? 아니, 한미동맹이 없고, 이스라엘 같으면 그런 발상했다가는 지도세도 말을 모르게 그게 수상이든 누구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주국방이라는 건 사실은 살벌한 거죠. 어떤 점에서는.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간첩이라든지 반역자는 절대 용서 안 하는 그런 생각하고, 용서 안 하는 이유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간첩도 친구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질을 했는데도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간첩을 친구로 보는 거지. 미군 덕분에. 그리고 그 간첩질 하는 사람도 자기가 간첩질 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이래서 좌익도 무책임한 좌익이 되고 보수도 무책임한 우파가 되어가지고 한국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한국 보수의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저를 보수로 부르냐? 뭐 보수로 불러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 영어로 말하면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인데 저희 가치관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리버럴리스트입니다. 저는 기자니까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신념보다도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명확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언론 아니겠습니까?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학자들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지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관계.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누가 지켜야 하느냐? 6.25는 남침이다. 4.3 사건은 김일성이 지도했다 하는 이 사실을 누가 지켜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겠지만 의무로서 지켜야 할 사람은 국가거든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는 역사적 사실을 지키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포기해버리면 그 정권 무너집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권이 지키는데 포기함으로써 무너진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월호 사고와 진실로서의 세월호 사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세월호 하면은 누가 죽일 놈이라고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물론 그 선장이라든지 선주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해경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요, 해경 출동한 정장 이런 사람들 다 영화 나와야 됩니다. 훈장 받고. 해경은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세월호가 풍랑을 맞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과적 상태에서 5도 변침을 했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과적 상태라 놓으니까 기우뚱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요행이 그 근방에 경비정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임무를 맡고 있다가. 그게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 172명을 주워 담다시피 해가지고 구출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172명을 구한 김경일 정장이라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3년 살고 나왔습니다. 3년 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이 정치인들이 막 떠드니까 이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그 무슨 서류에 하나다가 하나에 뭐 일지를 하나 좀 바꾼 게 있어요. 그걸 딱 걸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일 겁니다. 소방대라든지 긴급 구조원으로 나갔던 사람이 네 10명 살릴 수 있었는데 왜 5명밖에 못 삼겠느냐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나라.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해경 해체죠. 제가 해경 해체되는 날 딱 보고 내가 그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몰락합니다. 국가가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녀사냥, 언론의 마녀사냥에 해경을 그것도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해체해버렸잖아요. 해경은 제2의 해군 아닙니까? 해경을 해체하고 그러면은 그 뒤에 선동에 당하는 거죠. 결국 그 2년 뒤에는 국정농단이라는 선동에 당해가지고 저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국가가 선동에 아니 남침해가지고 뭐 무력 대결해서 져서 항복하는 거야.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선동에 굴복하는 정권이라면은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아니 누가 뭐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대통령 묶어놓고 해경 해체하라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해체해버렸잖아요. 해체하도록 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언론의 선동 보도입니다. 그것도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무슨 폭동이 나가지고 누가 무기를 들고 청와대를 습격을 했어요. 언론의 선동에 또 언론에 뭐 편성한 촛불 시위 이게 겁난다고 해가지고 항복을 해버리면은 하나님도 그런 보수 정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그래서 탄핵 사태 때를 딱 보면은 탄핵 사태는 결국 좌우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박근혜를 잡기 위해서 좌익들이 선동을 하고 여기에 새누리당의 이른바 뭡니까 비박계라는 사람들이 가담하고 또 한국의 보수 언론이 거기에 가담하고 해가지고 좌익과 싸우는 대통령을 좌우 합작으로 탄핵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탄핵. 그래서 이 정권이 한국에서 선동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좌익 선동만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좌익 선동에 우파가 굴복해가지고 영합하면은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태영호 두 사람을 징계하는 걸 보고 자꾸 탄핵 사태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징계하라는 이야기는 저 민주당 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당당하게 변호를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김재원 한 이야기가 그렇게 뭐가 설합니까? 김재원 한 이야기, 태영호 한 이야기 중에 사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김재원 이야기가 5.18 그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은 저 한강의 기적 정신은 왜 안 들어갑니까? 서울 올림픽은 왜 안 들어갑니까? 부마 사태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 전문이 누더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못 합니까? 더구나 보수 정당 최고위원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뭐더라?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그것도 정광훈 목사 쪽 행사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원역은 정광훈 목사가 동원역이 제일 센 사람 아닙니까?
2019년 10월 3일 광화문에서 조국 사태 때 그때 집회 때는 이 전화 추적을 해가지고 정확한 인원 파악이 가능해서요. 50만 명이었습니다. 실시간 인원으로 50만 명. 아마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 가장 많은 인파가 그러면은 천하통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징계사회입니까? 4.3 사건을 김일성이가 지도했다는 게 그게 징계사회입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그럼 앞으로 우리 좀 말 조심해야 됩니다. 6.25가 김일성 남침했다 하면은 우리 징계당합니다. 지금은 웃지만은 그런 쪽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김재원, 태영호는 머리를 고쳐 세우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꺾여버리고 말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또 보수의 문제의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왜 김재원, 태영호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빨 센 사람들이 왜 침묵 모드로 가버렸겠습니까? 여기에 한국 정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보수 정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공천권 때문입니다. 공천권. 두 사람은 특히 태영호는 당선이 보장된 강남에서 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맞서면 안 되잖아요. 김재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천권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뭐 양당이 좀 비싸게 갈지도 모르는데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공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원칙은 우리 선거법에 보면은 공천은 하향식 공천이 아니고 상향식 지구당에서 뽑게 돼 있어요. 당원이 뽑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공직선거법의 권장사항이고 미국과 같은 나라는 뭐 그게 안에 오랜 전통이 돼 있는데 그러려면 당원 수가 많아야지. 지금 뭐 100만도 안 되는 당원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때는 당원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돼요. 그러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실 인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눈치를 안 보니까, 안 볼 수 없으니까 김재원, 태영호도 저런 식으로 사람이 아주 바보가 되어버린 용감한 사람을 쪼다로 만드는 게 이런 공천제도입니다. 이건 민주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개혁하려면은 당원 숫자를 늘리고 미국은 국민 반 이상이 다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당원 수를 늘려가지고 적어도 400만, 500만 되고 나면은 거기서 당원들이 후보자를 뽑는 식으로 가야 정당이 민주화가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의 부하가 아니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학생들처럼 정학 처분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당원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김재원 뽑은 당원도 있고 태영호 뽑은 당원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 당윤리위원회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게.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사실은 나는 이런 것도 헌법 제8조에 보면은 비민주적 정당은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해산감입니다. 이건 이런 정당이 아니고 붕당이죠, 붕당. 그래서 정당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보수든 좌든 정당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건 보수 정당이 그 정당을 당내 민주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물론 미국식으로 미국에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티파티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당원들 목소리를 막 들이미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국의 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 반 이상이 당원이 돼야 됩니다.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군대 아닙니까? 정권을 차지하려면은 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싸워서 누구 죽이든지 뭐 쿠데타로 뒤엎든지 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했는데 그 역할을 정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도 군대거든요. 군대는 숫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과제고 이걸 먼저 해결하는 쪽에서 우리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우파는 보수는 역사가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는 역사가 600년입니다. 조선조가 저게 좌파 정권입니다. 그 속성이 그게 산업공상입니다. 조선조가 산업공상이거든요. 다른 유럽 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군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군인이. 한국은 고려시대 이후에 특히 조선조 이후에 사법시험 합격자에 준하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서삼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친 선비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문민이 다스리는 나라는 발전이 안 됩니다. 경제가 발전 안 하고 과학도 발전 안 하고 기술도 발전 안 해요. 전쟁을 모르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군대가 발전하고 경제가 이렇게 같이 발전합니다. 그런 나라가 근대화를 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민주주의는 군사문화에서 나오는 거지 문민문화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이제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도전하기 시작하죠. 즉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조선조의 산업공상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정신 그리고 박정희는 군인이라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박정희는 산업공상은 안 된다. 그때 사자는 뭐냐? 저 같은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들,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사자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나라는 안 되고 상공농사라 해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상공농사, 농사 짓는 사람, 사자는 제일 꼴찌로 넣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우리나라 역사상 791년 만에 군인이 집권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3대에 걸쳐서 군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고 30년을 집권했습니다. 비로소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군인,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관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력 세력이 되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죠. 주로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그런데 87년 이후에 민주화 시대가 되니까 다시 조선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업공상으로. 한국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다 사자 아닙니까? 사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냐? 주로 위선적이고, 이런 데는 뭐 잘하지, 뭐. 위선적이고, 남 약점 캐고, 그러나 건설적 대안이 거기서 과연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조선조로 지금 상당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력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다른 분야는 권력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은 기자의 힘이 약화돼야 돼요. 그리고 검사의 힘이 약화돼야 되고, 판사의 힘도 약화돼야 되고, 지식인의 힘도 약화가 돼야 될 나라입니다. 교수의, 그럼 누가 그 메우느냐? 전쟁하면 군인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뭐 기업인이나 과학인이나지. 그러고 이 지식인들이 교양 있는 지식인,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 교양을 갖춘 지식인으로 바뀌어지고 하는 이런 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언론이, 사실은 권력 관계에서는 언론이 제일 세죠. 그런데 자리에 있으려면은 국어를 정확하게 해야지. 국어. 그 다음에 국사 아닙니까? 국민을 만들어내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국사와 국어 아닙니까? 국사는 지금
좌편향 교육으로 이래 엉망진창이고 한글 전형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영어를 공용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분이. 요사이 해외 큰 무대에서 이 사람이 당당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1년보다 참 많이 변했고 이제 외교 아무리 잘해도 정치 실패하면 안 된다고 봤는데 오히려 요사이 보니까 여론 같은 걸 보니까 워낙 외교를 잘하니까 그걸 국민들이 이해해주는 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주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